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하루를 보낸 노인이 한국의 5명 중 1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낡은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의 현실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을 높이고 삶의 의지를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의 바다에 빠진 세 분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되찾으려 합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이었지요. 서울의 빌딩 숲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고 수많은 창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새어나오는 주황빛만이 도시에 길게 이어진 한숨을 대신했었지요. 새벽 3시 20분 무렵 희미한 가로등 아래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많은 창문 가운데 오직 한 곳만이 파르스름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새어나온 그 빛은 잠들지 못한 한 노인의 시간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마치 밤을 지새운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께서는 소파에 기댄 채 깜빡 잠들어 계셨습니다. 한밤의 정적이 주는 압박감은 종종 그의 숨을 끊어놓을 듯 무거웠고 그는 작은 인기척에도 눈을 뜨곤 했었지요. 잠결에도 느껴지는 집안 공기의 싸늘함, 텅 빈 공간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더 낮추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은 빠르게 지나갔는데 왜 밤은 이토록 길게만 늘어졌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고독이라는 감정이 이제는 이불처럼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밤새 이야기를 건네던 친구들이 참 많았었지요. 먼 기억의 얼굴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이 문득 떠올랐지요. 아내는 소파에서 자지 말라며 그러다 감기 든다고 다정하게 타일렀었지요. 그 목소리는 이제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메아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파르스름한 텔레비전 빛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푸르게 적셨습니다. 푹 꺼진 눈가와 야윈 뺨은 고독의 윤곽을 더 뚜렷하게 드러냈지요. 가구들은 그림자 깊숙이 잠들어 있었고 벽에 낡은 가족 사진만이 빛을 조금 받아 반짝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금세 혼탁한 웅성거림으로 변했었습니다. 집안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소리 같았지만 위로 대신 공허를 더했습니다. 그때 리모컨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을 쳤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막을 깨고 번졌지요. 그는 그 소리를 마치 삶의 끈이 느슨해지는 징조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환기되지 못한 공기는 살짝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데워 먹었던 김치찌개의 시큼하고 매콤한 향은 아주 미약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향을 구태여 구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물 한 모금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의 가죽은 서늘했고 얇은 무릎 담요는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난방을 올려도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듯 했었지요. 손끝은 차가웠고 심장은 어딘가 느리게 또 때로는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이 되었을 때 화면에는 차가운 흰 글씨의 통계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그는 그 숫자를 자기 삶의 풍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공백이었지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도는 관계의 끈을 자주 끊어놓았고 노년의 하루는 조용히 섬처럼 고립되어 갔었습니다. 퇴직 후 천천히 멀어진 지인들,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
자주 바뀌는 동네의 풍경과 빠르게 흘러가는 세대의 언어는 그를 이 거대한 도시에서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었지요. 해설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노년의 고립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 삶의 의욕과 건강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삶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고 비가 내리면 금세 무너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외로움의 바다에 빠진 세 사람을 비추려고 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8배 김노인,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그리워하던 72의 박씨, 자녀와 멀어져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던 69의 이씨였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모두 고독이라는 한 그늘 아래에서 하루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스치던 어느 오후 김노인께서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복잡거렸지만 그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지나가는 유령처럼 느꼈습니다.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는 등에 딱딱하게 닿았고 옆자리 사람들은 각자의 보호자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섞었었지요. 그 풍경은 그를 더 작아지게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혈압과 혈당 그래프를 보여주며 식단과 운동의 필요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었지요. 가공육 대신 살코기와 콩류를 권했고 하얀 빵과 달콤한 과자는 줄이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돌아 나오는 복도에서 그 말은 허공에 떠있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김노인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흰 알약, 노란 알약, 갈색 알약이 담긴 봉투들이 기계적으로 흔들렸지요. 형광등 불빛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고 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던 그 그림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스피커에서는 번호표가 불렸고 멀리서 기침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택시 타는 줄에서 들려온 발소리, 자동문이 열리며 내뿜는 찬 공기 소리, 누군가의 급한 걸음은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귀가 후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어제 남은 김치찌개, 단단한 햄 짠 반찬이 순서대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지만 혼자인 식탁에 새로운 규칙을 들여놓는 일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고독이 만든 습관의 관성은 달콤했고 몸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지요. 손끝에 닿는 약 봉투의 종이는 축축했고 작은 땀방울이 금세 스며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그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편 박 씨에게 경로당은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준 유일한 일정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고 퇴직과 함께 잃어버렸던 호명을 다시 듣는 공간이었었지요. 문턱을 넘으면 누군가 그를 박 사장이라고 불러주었고 장기판의 딱딱한 나무 소리는 소속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커다란 붉은 글씨의 폐쇄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유리창 너머로 덮개를 씌운 장기판과 먼지가 내려앉은 탁자가 보였습니다. 어제까지의 웃음소리는 자취를 감춘 채 바닥에 작은 모래알만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뿌리가 솟구쳐 뽑혀나온 나무처럼 휘청거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영업하던 시절 그는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분주했습니다. 전화를 받느라 밥을 미뤘고 약속 사이로 또 다른 약속을 끼워 넣고 살았었지요. 그러나 퇴직은 빠르고도 조용했습니다. 명함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전화는 점점 덜 울렸습니다.
경로당 앞의 정막은 그의 과거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멀리서 굴러오는 소리만이 도로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금속 손잡이는 차가웠고 바람은 얇은 코트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작해서 화면으로 끝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의 프로필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면 연결음은 잠깐 흐르다 어느새 끊기곤 했었지요. 딸은 회의 중이라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짧게 말하곤 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쌓여 만들어낸 침묵이 너무 컸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상징하는 가족 단톡방의 숫자 1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창틀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지만 그는 창밖보다는 작은 숫자 하나에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휴대전화의 금속성은 쓸쓸했고 화면의 미지근한 온기는 기묘했습니다. 그 즈음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데이터가 알알이 소개되었고 해설자는 필요 이상의 전문 용어를 풀어 설명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꺼지지 않으면 혈압은 천천히 올라가고 잠은 얕아지며 혈당은 들쭉날쭉해졌다고 요약했었지요. 마음이 오랫동안 소외되면 몸도 자기 보호를 위해 움츠러들었고 그 과정에서 염증 같은 작은 불씨들이 잘 꺼지지 않았다고 해설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나이만 들어서 허약해진 것이 아니라 고립 속에서 병들어왔다는 사실을 늦게 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녁이 이르면 세 사람의 집은 각기 다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노인의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에서 김이 흘렀지만 향이 더디게 퍼지는 탓인지 그는 밥맛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은 무게만큼의 의미로 겨우 움직였습니다. 박 씨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고 번호를 누르려다 다시 지웠다고 적었었지요. 이 씨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눈을 고정했지만 마음은 스며나가듯 멀어졌습니다. 때로는 냉장고 모터가 도는 소리가, 때로는 벽식의 초침이 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집의 유일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멀리 도로를 달리는 택시 소리, 이웃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오래된 그릇을 닦는 손길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저녁은 묵묵히 겹쳐졌습니다. 그들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는 각각의 섬에서 켜진 봉화 같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군가는 조금 더 피곤했고 누군가는 조금 덜 의욕적이었습니다. 습관은 그렇게 하루씩 삶을 깎아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바람은 매섭지 않았지만 공기는 얇고 차가웠습니다. 김노인께서는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려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흐릿해졌고 다리의 힘은 가느다란 실처럼 풀려나갔습니다. 빵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의 공기를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가까운 식탁 모서리를 잡아보려 했지만 손이 닿기 전에 몸이 먼저 바닥으로 기울었습니다. 차가운 장판의 촉감이 뺨에 닿자 온몸에 식은땀이 터졌습니다. 숨은 짧고 거칠게 오르내렸고 심장은 뜻대로 박자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응급차가 다급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다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식은 뿌옇게 꺼졌다 켜졌었지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과 동시에 들것의 낯선 흔들림이 몸을 떠밀었습니다. 응급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스치며 그의 시야를 흰 막처럼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을 지나간 것은
의사의 차분한 권고와 자신의 느슨했던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햄 대신 닭가슴살과 두부를 샀어야 했다고, 집에서 혈당을 조금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한 층에서 솟구친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절망감이었죠. 혹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무도 모르는 새 이렇게 조용히 끝나버릴까 두려움이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박 씨에게도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친구 정 씨가 떠났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의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친구는 눈웃음이 참 따뜻했었지요. 그 웃음은 젊은 날의 공장 굴뚝과 막걸리집의 소란, 장마철의 습한 공기, 첫 월급의 떨림을 한꺼번에 불러냈습니다. 향냄새는 진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적당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병문안 한 번 못 간 죄책감이 그를 조용히 잠식했었지요. 전화 한 통만 먼저 걸었어도 그가 앞장서 약속을 잡았더라면, 장기 한 판만 더 떴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슬픔은 친구를 향했지만 더 깊은 슬픔은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너무 뒤늦은 인사가 마음에 얹혀 목 안쪽에서 오래 떨렸습니다. 이 씨의 마음은 가족 단톡방의 작은 숫자 하나에서 금방 무너졌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보낸 안부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딸의 SNS에는 회의와 프로젝트, 취미와 운동으로 가득한 활기찬 일상이 올라왔고 레몬이 띄운 유리잔 옆으로 하얀 메모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었지요.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 단정한 세계의 여백조차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창가로 옮겨 앉았을 때 햇살은 오래된 커튼의 얇은 결을 통과해 그녀의 손등 위에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던 순간 그녀는 느리지만 확실한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도 변화를 향해 몸을 조금 기울여 보겠다고요. 세 사람의 마음은 각각의 방식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의외로 단단했었지요. 그 단단함은 한 걸음을 딛기에 충분했습니다. 퇴원 뒤 며칠이 지났을 무렵 김노인께서는 동네 복지관 안내 게시판 앞을 서성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강좌 이름 사이에 시 낭독 모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두려웠고 낯선 사람 사이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움츠러들었었지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간단한 볼펜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날 교실 문을 열자 나무 바닥에서 미세하게 나는 왁스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창가에는 초록색 화초가 놓여 있었고 벽엔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짧은 시 구절이 붙어 있었지요. 처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한 구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둘째 구절을 읽으며 호흡을 고르게 했고 셋째 구절에서 마침내 자신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박수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닿았습니다. 다과 시간, 누군가는 쑥떡을, 누군가는 귤을 꺼내 놓았습니다. 접시가 옮겨지는 소리, 누군가의 소소한 농담, 포인트가 예쁜 머그잔에 따라준 따뜻한 보리차. 향이 교실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삶의 맛이 되돌아오는 기묘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나 하셨지요.
그날 이후 그는 서서히 식탁의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짠 햄과 과자 대신 고소한 두부와 구운 채소, 담백한 살코기, 따뜻한 국물이 올라왔습니다. 혼자일 때는 귀찮아서 미뤘던 일들이 함께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장례식 이후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는 손때 묻은 수첩이 하나 있었지요. 노란 종이에 볼펜으로 적힌 낡은 주소와 전화번호들, 옆에 장기 약속, 공장 앞 분식집, 봄나들이 같은 단어가 연필로 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첩을 덮었다 다시 펴보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는 많은 것을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무엇이라고 인사해야 하는지, 어색함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처음 한마디는 어떤 톤으로 건네는 게 좋은지. 그러다 그는 엉뚱한 해결책을 찾았었지요.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처음 도서관에 나간 날 나무 책장의 냄새가 진했고 색연필을 깎는 소리는 사각사각 듣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맑은 눈으로 글을 올려다보았지요. 동화책의 사각거리는 종이 질감은 부드러웠고 아이들의 작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첫 장을 펼쳐 읽기 시작하자 어느새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야기 속의 강아지 이름을 아이들과 함께 지어보며 그는 한참 웃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에게 쓸모라는 잊고 있던 감각을 돌려주었었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은 예상보다 포만감이 컸습니다. 그는 퇴직 이후 처음으로 일정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표에는 도서관 천, 장 보는 날,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정들이 깔끔히 적혔습니다. 이 씨는 창가에서 결심을 다진 다음 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 1회 영상 통화를 제안했고 딸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첫 통화 날 화면 속 딸의 주변에는 분주한 일상이 느껴졌습니다. 뒤로 손녀가 뛰어들어와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 씨의 목소리는 자동으로 한 톤 높아졌었죠. 그날 통화를 마치며 이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는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딸의 삶의 속도를 가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묻고 배우며 경계를 낮추겠다고요. 통화가 반복될수록 그녀는 자연스레 일상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늦은 밤 과자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고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실천은 마음의 들뜸을 가라앉히고 잠의 깊이를 예전보다 조금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가끔 모임에 빠졌고 박 씨는 예고 없이 비가 온 날 우산을 깜빡했으며 이 씨는 약속한 시간에 잠깐 늦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작은 삐걱거림을 이유로 모든 걸 포기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었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했고 다음 번을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일정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어느 주말 오후 동네 작은 공원에서 합창 공연이 열렸습니다. 우연히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웃으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누군가가 합창단에서 한 곡만 함께 부르자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음이 조금씩 어긋나도 괜찮았지요. 그 어긋남 사이로 사람들의 박수가 따뜻하게 채워졌고 세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조용히 나누었었지요.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내 배웠다고 해설자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하며 공원의 가을빛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고 햇살은 그만큼 더 부드러웠습니다. 늦은 오후 빛이 길게 기울며 도시는 다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은 같은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작점을 통과했었지요. 혼자라는 감각으로부터 아주 작은 용기의 한 걸음이 나왔고 그 한 걸음은 누군가의 손길과 말, 눈빛과 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온기가 식탁의 메뉴를 바꾸었고 몸의 변화는 다시 마음을 북돋웠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았다고 해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지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선택으로 시작하셨겠습니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셨겠지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가다 손이 머무는 그 이름. 오늘 바로 안부를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일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